자, 이제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으로 갑시다. 원간섭기. 자, 원의 내정 간섭 먼저 볼까요?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몽골이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일본 원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본 원정에 동원되는 일이죠. 자, 일본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본은 몽골은 해전에 약하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배와 물자와 수군과 이런 걸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됐었죠. 이때 그냥 단순히 배가 몇 척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이때 배를 몇백 척 새로 만들어서 다시 일본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배를 다시 건조를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대대적인 그런 원정이었어요. 그래서 1차 원정 보시면, 자, 1차 원정은 충렬왕 즉위년에 이제 충렬왕이 왕이 되자마자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일단 원정을 준비를 하게 되죠. 거기 보시면 둔전경략사를 설치하고, 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둔전경략사를 설치하고, 자, 누구누구 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려의 김방경과 원의 혼도가 같이 일본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충렬왕이 즉위하자마자 일본 원정, 1차 일본 원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원정은 자, 역시 충렬왕 때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떠나게 되죠. 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고, 이 정동행성은 1차와 2차 일본 원정 2차까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동행성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내정 간섭 기구로 활용하게 되고요. 이 정동행성의 기구 중에 이제 하부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부 기구들 중에 가장 악랄한 형태의 기구가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불법적 사법기관이었죠. 자, 어쨌든 1차에서는 둔전경략사, 2차에서는 정동행성 이렇게 설치를 해서 1차, 2차 일본 원정을 떠났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둘 다 실패를 하게 돼요. 1차도 실패, 2차도 실패. 자, 일본이 잘 맞서 싸워서가 아니고요. 이때는 태풍이 불어서, 그쵸? 태풍이 불어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2차 침입에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 우리 김방경과 원의 혼도가 같이 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2차 때도 김방경과 원의 혼도가 이제 전투를 위해서 2차 원정을 떠났으나 결국에는 1차와 마찬가지로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실패했지만 정동행성은 그대로 내정간섭기구로 활용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1차 일본 원정과 2차 일본 원정, 1, 2차 모두 다 실패를 하게 되고, 이때 2차 원정에서 설치했던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는 내정간섭 기구로 활용이 돼버리죠. 자, 그리고 이때 실패한 이유가 태풍이 불어서 실패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나라를 지켜준 신령스러운 바람이다라는 뜻으로 신풍, 일본어로 하면 가미가제, 카미카제라고 그래요.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젊은 청년들을 조그만 경비행기에 태워서 폭탄을 잔뜩 실어서 미 군함이나 이런 데로 뛰어드는 자살특공대가 있었어요. 그 자살특공대 이름이 가미가제 특공대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바람인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가미가제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름을 여기서부터 붙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본에 대한 원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영토 상실. 한번 볼까요? 영토 상실. 자, 거기 보시면은 영토를 상실했다는 건 우리나라 땅을 원나라가 직접 빼앗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토를 우리나라에서 빼앗아 가는데, 우리나라가 영토를 뺏겼는데, 자, 우리가 원의 간섭을 받을 때 원의 간접적 지배를 받았어요. 간접적 지배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죠. 원나라는 황제 국가로 그대로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고려의 왕의 국가로 그대로 존재하니까 원나라 황제가 고려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고려 왕으로 하여금 고려를 통치하게 했으니까 원나라 황제가 직접 통치한 게 아니고 간접적 지배 형식을 띄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간접적 지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직접 뺏어간 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토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간접적으로 지배했지만 우리나라 땅 안에 원나라가 직접 빼앗아간 땅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영토가 이제 요 세 개의 하나는 쌍성 총관부, 또 하나는 동령부, 또 하나는 탐라 총관부. 자, 쌍성 총관부는 화주의 쌍성 총관부죠. 천령 이북의 화주 지역에다가 설치한 거고요. 요 쌍성 총관부 보시면은 원래는 이 지역의 어떤 지방관이 원나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원나라 땅을 그대로 자기 땅을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원나라에게 그대로 바치게 되죠.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역에다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원나라가 직접 지배하게 되는 데서부터 또 쌍성 총관부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화주 지역에 천령 이북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둬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세 개의 지역이 설치된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책에 나오는 거랑 칠판에 쓴 것도 모두 다 순서대로 되어 있죠. 자, 가장 먼저 빼앗긴 지역이 쌍성 총관부,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반환된 지역도 되찾은 지역도 쌍성 총관부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뺏긴 지역이 쌍성 총관부, 그리고 마지막에 탈환, 결국에는 원나라가 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빼앗아온 땅도 쌍성 총관부죠. 그래서 제일 먼저 뺏겼지만 마지막에 되찾았다. 이게 이제 쌍성 총관부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게 시험 문제로 가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동령부 이후에 설치된 쌍성 총관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동령부 이전에 설치된 탐라 총관부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그래서 이제 빼앗긴 순서를 좀 체크하시면 되죠. 쌍성 총관부가 제일 먼저고요. 자, 그 다음에 동령부가 다음이죠. 서경. 그 다음에 제주도에 설치한 탐라 총관부가 마지막. 아까 탐라 총관부를 설치할 때는 여기에 있던 누구를 진압하고 삼별초를 진압하고 그렇죠. 삼별초를 진압하고 거기에다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고 여기다 목마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영토 말하자면 원나라가 직접 빼앗아간 영토는 순서대로 알겠죠? 쌍성 총관부가 먼저, 그 다음에 동령부, 탐라 총관부. 자, 그리고 결국에는 요 두 개는 충렬왕 때 반환. 충렬왕 때 우리가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자 반환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쌍성 총관부는 돌려주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탈환하게 되죠. 공민왕 때. 자, 우리가 되찾아왔는데 요거는 바로 안 돌려주고 무력으로 되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반환이 아니라 탈환. 무력으로 되찾아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공민왕 때 탈환하게 되었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설치한 게 쌍성 총관부. 그걸 좀 알아두세요.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67페이지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관제 개편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는 원의 부마국이 돼요. 우리나라가 원의 부마국이 되죠. 부마국이 되었다는 건 사위의 나라가 됐다는 거니까 당연히 부마국이 됐기 때문에 즉 우리는 이제 원나라 황제의 자식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위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원나라가 어른의 나라고 어버이의 나라고 우리가 자식의 나라가 돼서 똑같은 관직의 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전에 사용하던 이성육부 이런 거는 중국과 똑같은 정치 체제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과 대등하게 정치 체제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한 단계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원나라보다 한 단계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성육부 체제가 자 관제가 개편이 되는데 이성육부의 체제가 일부사사의 체제로 바뀌게 되죠. 자, 이성육부의 체제가 일부사사. 원래는 부보다 성이 높은 개념인데 요 성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부로 축소를 시킨 거예요. 하나로 합쳐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부보다 낮은 개념이 사예요. 그래서 부를 다 또 통폐합해서 말하자면 4개로 딱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일부사사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자, 여러분 책에 표가 나와요. 거기를 같이 보세요. 자, 중서문화성하고 그 다음에 상서성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버렸죠.
자, 이 하나로 만든 게 뭔가요? 첨의부. 네, 첨의부로 개편을 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첨의부로 개편.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6부는 4로 개편. 자, 그리고 자,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죠. 자, 중추원은 뭘로 바뀌었어요? 밀직사로 개편. 그래서 중추원은 밀직사로 개편.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도병마사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나요? 도평의사사.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는데, 자,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단계씩 낮아졌지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꾼 거는 관제격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바뀌었지만 관제격하가 왜 아니냐? 자, 관제격하였으면 나중에 공민왕 때 다시 관제를 복구하죠. 그러면 다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야 돼요? 도병마사로 바뀌었어야 되죠? 하지만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로 안 바뀌고 그냥 쭉 도평의사사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제를 한 단계 낮춘 게 아니고요. 그냥 개편을 한 거예요. 낮춘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 거기에 여러분 책에 관제격하로 볼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는 도평의사사로 쭉 이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 안 되돌리기 때문에 요거는 관제격하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평의사사가 나중에 의정부로 바뀔 때까지 이제 조선으로 넘어갈 때까지 쭉 도평의사사거든요. 도평의사사는 다른 말로 도당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굉장히 핵심 기구로 개편이 되고요. 그전에는 그냥 국방 문제만 논의하던 기구에서 이제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가 되죠. 그게 바로 도평의사사. 자, 그 다음에 어사대는 감찰사. 그 다음에 상서는 판서. 조나 종은 충무순왕. 자, 요 관제가 개편된 것 중에 왕실의 용어가 개편된 경우도 있죠. 왕실의 용어가 개편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나 종을 붙이던 고려의 왕은 충무순왕. 충렬, 충서충의 충정, 충목 이런 식으로 충자가 붙기 시작해요. 이거는 원나라에게 충성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왕의 어떤 뭐랄까요? 왕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한 단계씩 낮아졌음을 알 수 있고요. 그전에는 태자나 그 다음에 뭐 태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용어가 좀 황제의 용어를 사용했으면 이제는 뭐 세자라는 용어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폐하였다가 전하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 거기 보시면은 폐하나 태자, 세자나 전하 이런 식으로 쭉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왕실과 관제 격하. 자, 그리고 육부의 명칭도 바뀌었죠. 이부, 예부가 전리사, 그 다음에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관제 격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내정간섭 기구 한번 볼까요? 자, 내정간섭 기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다루가치라고 하는 거. 다루가치는 다른 말로 하면 감찰관인데 이 다루가치가 처음 설치된 거는 원나라의 1차 침입 때, 몽골의 1차 침입이죠. 이 1차 침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6번 전쟁한 거 있죠. 네, 그때.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262페이지에 자, 거기 결과에서 몽골은 큰 소득 없이 서북지방에 다루가치를 파견하고 철수했다. 이게 이제 몽골의 1차 침입이죠. 자, 그래서 몽골이 1차 침입을 할 때 다루가치를 설치했는데 그게 감찰관.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이제 내정간섭을 하는 관직을 설치해놓고 간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다루가치라고 하는 걸 1차 몽골 침입 때 설치했다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2차 일본 원정 때 설치했다가 안 없앤 거 뭐 있었어요?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원래 이거는 없앴어야 되는데 일본 원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뒀고요. 자, 그러면 정동행성에서의 승상은 뭐냐면 장이에요, 장. 정동행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승상을 고려의 왕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죠. 고려 왕이 겸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설치한 관청의 가장 높은 사람이 고려 왕인 거죠. 이것도 좀 웃긴 거지. 남의 나라에서 설치한 관청에서 최고의 장은 그 나라 왕이다. 이것도 약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간섭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동행성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기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문소. 그래서 불법적 사법 기능을 갖는
불법적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 나중에 공민왕 때 이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순마소, 만호부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볼까요? 순마소라든가 만호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정간섭과 관련된 그런 기구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순마소는 감찰기관. 자, 그 다음에 만호부라고 하는 건 이제 군사와 관련된 기구, 관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69페이지 보시면 자, 동로화제도, 심양왕제도, 중조. 자, 봅시다. 동로화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뚫루개라고 그래요. 동로화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뚫루개라고도 하는데 이 뚫루개가 뭐냐면 고려의 왕을, 즉 세자죠, 세자. 고려의 세자를 원나라의 인질로 잡아놓는 거. 원의 인질로 잡아놓는 거. 자, 말하자면 세자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 고려 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사위의 나라가 됐으니까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원나라로 보내게 돼서 원나라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 제도를 동로화라고 하죠. 결국에는 원나라식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 원나라에서 자란 고려 왕은 고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간섭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인질로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제도를 실시한 건 아무래도 고려에 간섭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양왕 제도. 자, 심양왕 제도는 말 그대로 심양, 만주 지역을 다스리는 고려인에게 붙인 벼슬 이름이 심양왕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벼슬 이름이 심양왕이다 보니까 이 심양왕은 고려 왕에게 쉽게 말하면 저항을 하게 되죠. 고려 왕과 대립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심양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일부러 고려 왕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이런 게 바로 심양왕 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중조. 중조라고 하는 건 원나라의 자, 입맛에 맞게 고려 왕을 막 바꾸기도 하는데 고려 왕 중에서는 2번씩 왕을 하는 왕들도 등장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왕이었다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들을 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들을 쫓아내고 또 아버지를 데려와요. 왕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을 왕으로 삼는다든가 이렇게 몇 번씩 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조 제도에서 관련된 왕들이 누구냐? 충렬왕. 충렬왕과 충선왕. 충렬왕이 아버지고 충선왕이 아들인데 이 충렬왕이 무슨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쫓아내고 다시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가 이 아들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충렬왕을 데려다가 다시 왕을 하고 나중에 충렬왕이 죽고 나서 충선왕을 데려와요. 이렇게 왕을 2번씩 시킨 거. 이거는 원나라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왕을 교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중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충숙왕. 그 다음에 충혜왕. 충숙왕과 충혜왕. 자, 이 경우에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아버지가 충숙왕, 아들이 충혜왕, 요 사이에 2번씩 왕을 하게 돼요. 이런 걸 중조라고 하죠. 자, 중조가 어느 왕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충렬, 충선, 충숙, 충혜. 그래서 이런 왕들이 바로 중조인 왕들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나라의 간섭인 거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수탈 있었겠죠.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자, 인적 자원의 수탈 중에서 공여가 있어요. 여자를 보내라. 자, 그래서 여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천민이라든가 과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냈겠지만 나중에는 너무 많이 요구를 하게 되자 보통 그냥 평민, 여염집의 여자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귀족들 중에서도 딸들이 끌려간 경우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를 많이 요구하게 되고 자, 이렇게 끌려간 여자들은 주로 뭐 후궁이 되거나 궁녀, 왕실에 들어가거나 귀족들의 첩으로 주거나 이런 식의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그런 유명한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기황후. 우리 많이 들어본 드라마도 나오고 했던 기황후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여왕 같은 경우는
원나라에서 그러니까 원나라로 끌려간 이런 이제 공녀로 끌려간 여자 중에 궁궐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황제의 눈에 띄어서 서열 2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요. 아들을 또 하나 낳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원나라 마지막 황태자, 마지막 왕의 황태자고, 나중에 이 원나라 마지막 황태자는 나중에 이제 도망을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원나라가 망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왕으로 즉위를 하기도 해요. 결국에는 뭐 금방 없어지긴 폐위되기는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원나라 말기쯤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황후가 이렇게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내 여동생이 왕비야. 그러면 권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친척들이, 기씨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철이 굉장히 또 득세를 하게 되고, 나중에 공민왕 때쯤에 왕인데, 이 공민왕을 폐위시키려고 하던 사람도 바로 기철이라고 하는 친원파들이죠. 자, 그래서 인적 수탈에서는 공녀. 우리가 여기에는 항상 여자만 나오지만 실제로 여자, 남자 다 많이 끌려갔었고요.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중에서는 뭐 금, 은, 세공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거, 응방. 응방은 매를 길들이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응방은 매가 뭐냐면 독수리과에 해당하는 맹금류로서 송골매 또는 해동청이라고 불리는 매들이고요. 매를 이용하면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를 길들여서 보내달라. 워낙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 매를 길들이는 관청이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응방. 매를 길들여서 보내서 그 매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게 그 당시에 원나라 귀족들의 약간 고급 스포츠 이런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여가 생활. 제가 어젠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매 사냥하는 풍습이 아직도 몽골이나 뭐 이런 데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몽골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매 사냥 대회가 있기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냥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새가 어떻게 사냥을 뭐 해도 뭐 어느 정도겠어 했는데, 그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봤어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여우를 사냥해요. 매가. 별로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여우는 좀 등치가 크고, 근데 이 매도 날개를 다 펴면 1m가 더 훨씬 넘으니까 굉장히 등치 큰, 굉장히 맹금류예요. 그래서 얘가 여우를 사냥하는데, 여우를 딱 제압을 하면 여우가 이렇게 꼼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사냥을 하면, 그 사냥에 성공을 하면 이제 주인이 그 매를 이렇게, 매가 여우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면 주인이 막 달려와서 주인이 이제 여우를 가져가는데 앞다리를 상으로 줘요. 여우의 앞다리를. 거기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 멋있어. 그래서 그런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 매사냥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있었고,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매를 길을 들여야 되거든요. 매를 이제 야생동물을 약간은 길을 들여서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관청이 생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응방.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응방 나오면, 아, 이게 원간섭기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응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우리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일본 원정, 여기에서는 정동행성 설치됐었다는 거 하지만 두 번 다 실패해. 그 다음에 영토 상실은 요 3개의 영토. 자, 위치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 나머지 2개는 돌려줬지만 마지막 쌍성총관부 제일 먼저 빼앗아간 땅은 안 돌려줬기 때문에 공민왕 때 무력으로 빼앗아 온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 원나라 공주와 우리나라 왕이 결혼했기 때문에 부마의국이 됐죠. 부마국이 되면서 관제가 다 낮아지게 되죠. 관제가 개편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성육부 체제가 1부사사로 개편되고요. 자, 주요 관청들 몇 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첨의부라든가 밀직사라든가, 그 다음에 육부가 사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요 시기에 바뀌기는 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내정간섭기구 중에서 당연히 정동행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동행성의 승상, 장은 고려 왕이 겸직을 했다는 거. 자, 그리고 1차 일본 원정 때 만들었지만 내정간섭기구를 활용하다가 요 이문소라고 하는 게 가장 불법적 기구, 악질적 기구였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시고, 중조에서 가끔 사료로 언급이 될 때 이 왕이 요렇게 중조가 있었고 요렇게 중조가 있었구나. 중조가 실시됐던 왕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공려나 응방 나오면 당연히 원간섭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요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첨의부나 밀직사나 이런 단어들, 도평의사사나 또는 응방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원간섭기구나. 시기를 좀 구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원간섭기의 영향 볼까요? 자, 자주성 상실, 말할 것도 없이 자주성 상실. 그리고 원나라와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 원나라의 풍습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거나 우리나라 풍습이 원나라에 가서 유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렇게 원나라의 풍습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조정의 대신들도 이제 이런 원나라의 복색 옷을 입고 있는다거나 뭐 또는 머리 모양을 변발에 호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주성 상실에다가 그 다음에 원의 영향에다가 자 그리고 풍습 유행에다가 자 이렇게 원나라의 풍습이 고려에서 유행하는 걸 몽골풍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원나라로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에서 유행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걸 고려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서로 풍습이 유행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이 가장 득세를 했겠죠. 자, 그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을 뭐라고 하나요? 친원파. 그렇죠. 이제 친원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자, 거기 보시면 자,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원과 친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중앙 정치가 개편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권문세족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권문세족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권문세족이 득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세력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의 간섭을 받을 때 원나라의 간섭만 받은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 왕들이 저항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 저항들이 번번이 실패하긴 하지만 이렇게 저항을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왕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원간섭기의 중요한 왕들 중에서 첫 번째가 충렬왕. 자, 충렬왕 한번 체크해 봅시다. 충렬왕은 자, 원종이 아버지예요. 아까 우리 원종 쿠빌라이 만나러 갔던 원종 있죠? 그 원종 때부터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의 왕이 바로 충렬왕이고 이 왕이 이 원나라 쿠빌라이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고려 왕이고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가 바로 원나라 공주고 장인어른이 아까 쿠빌라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이 있었을 때 어린 쿠빌라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 쩔쩔맸겠죠. 아무래도 원나라 공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맞기도 했었다. 원나라 공주한테. 와이프한테. 쳐맞았어. 네, 그런 쳐맞기도 했었던. 자, 그 왕이 충렬왕이죠. 이제 그거는 뭐 단적인 뭐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원나라 공주의 세력이 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충렬왕. 자, 그러면 이제 충렬왕 때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 보시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이 나오는데 전민변정도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충렬왕 때 처음 있었던 관청은 아니고요. 뒤에 우리 공민왕 때 가면 다시 등장하는 관청이죠. 자, 전민변정도감은 원종 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기구가 그런 거거든요. 자, 권문세족들 때문에 억울하게 뭐 노비가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토지를 돌려주거나. 자, 그러면 이런 관청들은 원의 간섭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한 건 원종, 그리고 충렬왕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민왕 때도 있었고 나중에 우왕 때까지 존재했던 공민왕 때 우리가 폐지했다고 배웠지만 그러니까 설치해서 실시했다고 배웠지만 이 기구가 나중에 이제 우왕 때까지 존재했던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고요. 자, 어쨌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었다. 자, 그 다음에 홍자번의 편민 18사. 자, 홍자번의 편민 18사. 자, 여기도 역시 이런 숫자 나오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개혁안이죠? 뭐 시무 10조, 봉사 10조 이런 것처럼 28조 이런 것처럼. 자, 그런데 홍자번의 편민 18사만 나오고 개혁안에 내용이 없네?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사람 역시 권문세족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자. 그리고 끝난 거지. 별다른 성과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사람 이름하고 개혁안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홍자번의 편민 18사 나오면 이거 어느 왕이구나? 충렬왕이구나. 그것만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충선왕. 자, 충자 붙은 왕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 바로 충선왕.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제일 소중한 왕이죠.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충선왕은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 업적만 있는 건 아니니까 뒤에 만약에 경제라든가 사회 분야에서도 충선왕이 나오면 다 채집, 알죠 우리? 수집, 업적 수집.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충선왕. 자, 일단 충선왕은 자, 거기 보시면은 정방 폐지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한림원을 사림원으로 고치고 개혁을 단행했다. 자, 여기서는 사림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사림원이 개혁기구로 활용이 되죠. 한림원이라는 기구는 원래 왕의 문서를 담당하는, 아까 우리 잠깐 나왔었죠. 그 기구를 사림원으로 개편하고 개혁기구로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충선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정개혁. 자, 거기 보시면 의엄창을 설치하고 각연법을 실시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를 실시하죠. 전매라고 하는 건 원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나라에서 모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매제를 실시하고, 자, 이때 실시한 제도를 각연법. 자, 이 각연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을 의엄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연법, 의엄창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전농사를 설치하고 농무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자, 전농사를 설치하고 농무사를 파견, 아무래도 농업과 관련된 관청이겠죠. 그래서 전농사, 그 다음에 농무사를 파견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원나라에다가 만권당이라고 하는, 자, 책이 10,000권 있으면 뭘까요? 도서관이지. 그래서 만권당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설치했어요. 원나라의 연경에다가. 자, 충선왕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는 충렬왕이고요. 엄마는 제국대장 공주예요. 원나라 세조의 딸이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는 세조예요. 쿠빌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로열 패밀리죠. 이 사람은 원나라에서 자랐고 원나라에도 친구가 되게 많고 친척들도 많고, 원나라 왕실이 이 사람 친척일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나라가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했던 거죠. 그래서 원나라에 머무는 시간이 이 사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나라에 머무는 그 기간 안에 원나라에다가 고려 도서관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만권당이고, 이 도서관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면서 원과 고려의 학자들이 교류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하는데, 자, 원나라의 조맹부란 사람과 고려의 뭐 이재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만나서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그런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만권당이에요. 그래서 이 만권당을 설치한 게 바로 충선왕. 자, 우리 아까 사림원 설치, 그 다음에 각연법, 의영창, 그 다음에 뭐 농무사,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만권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충선왕과 관련이 되는 거구나 알아두시고, 밑에 나오는 사료도 정말 많이 나오는 사료. 여러분이 이제 딱 읽으면 충선왕 딱 알아야 돼요. 충선왕의 사료구나 보시면, 자, 휘는 장이고 몽골의 휘는 익질의 보아이다. 선왕에 받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시집온 원나라 공주예요. 이게 바로 제국대장 공주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왜 우리 충렬왕과 충선왕 사이에는 중조가 있었다 기억나죠? 아까 중조, 그러니까 충선왕이 왕이 됐다가 중간에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충선왕, 충렬왕이었다가 충선왕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충선왕이 다시 쫓겨났다가 충렬왕이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여기 사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자 사이에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중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충선왕이었다, 충렬왕이었다 계속 왕이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부자 사이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그 다음에 뭐 제국대장 공주, 엄마가 제국대장 공주다, 이런 거 딱 보고, 아, 이게 충선왕에 관련된 사료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충숙왕. 충숙왕은 찰리변이도감. 찰리변이도감이라고 하는 건 왜 우리 전민변정 도감하고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풀어주고 토지 되돌려주고, 이런 역할, 어떤 개혁정치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찰리변이도감.
자, 제대로 시행은 안 됐지만 어쨌든 개혁기구였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입성책동 잠깐 얘기했죠. 입성책동 우리 원나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마다 번번이 안 돼. 너네 세조가 너네를 구제해주래서 세조구제. 옛날에 세조가 얘기했어. 안 돼. 세조구제를 내세우면서 불개투풍 요거를 제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원나라가 되는 건 막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중간에 누가 나와 있냐면 충해왕이 나와 있겠죠? 요거죠? 요. 자, 충수관과 충해왕 사이에 왕이 또 여러 번 바뀌죠? 이거를 중조. 여기는 지금 충해왕이 빠져 있지만 충수관과 충해왕 사이에 중조가 있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충목왕. 자, 충목왕은 하나만 알면 돼요. 충목왕은 정치도감.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충목왕은 정치도감.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원간섭기.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공민왕. 정치를 끝냅시다. 공민왕의 개혁정치. 자,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일단 공민왕을 딱 보시면 뭐가 없나요? 이름에 충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원에서부터 벗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게 원나라가 왜 원나라의 힘이 약해졌냐? 이때 사실 공민왕이 정치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고요. 원나라와 명나라가 바뀌는 원명 교체기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원에서 명으로 바뀌는 시기. 다시 말하면 원나라가 망해가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화된 거고, 자, 그래서 간섭이 좀 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공민왕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반원 자주정책, 즉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자주정책을 실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왕권 강화 정책. 자, 왕권을 강화시켜서 권문세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 하나, 그 다음에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 하나.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원 자주정책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내정간섭 기구를 없애버리죠. 가장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게 뭐라고 했냐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정동행성 중에 가장 악질적 기구가 정동행성 이문소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죠. 자, 그 다음에 친원파를 숙청하는데 이 친원파 중에서 왜 우리 기황후의 오빠 중에 누구? 오빠, 기철. 그렇죠. 그래서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들을 숙청하게 돼요. 특히 기철은 공민왕을 폐위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기철을 숙청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관제를 복구하게 된다. 자, 관제를 복구하게 되죠. 관제를 복구한다는 건 그동안 한 단계씩 낮아진 관제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는 건데, 자, 이 관제 복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문종 때의 관제로 복구했다. 자, 문종 때의 관제로 복구했다라고 하는 건 이 문종 때 이성육부 체제가 완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문종 때의 관제로 복구했다라고 하는 건 이성육부 체제로 다시 되돌아갔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탈환.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게 되죠. 자, 화주의 쌍성총관부. 여기를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데 유인우 등을 보내서 쌍성총관부를 다시 되찾아오고요. 이 쌍성총관부가 가장 먼저 없어졌지만 가장 마지막에 되찾게 되는 그런 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쌍성총관부 탈환,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책에 272페이지 지도를 쫙 보시면 거기 지도에 거기 보시면 연하게 표시된 지역 있죠. 거기가 화주, 천령 이북, 쌍성총관부. 자,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되찾게 되면서 영토를 한번 확장하게 되죠. 자, 우리가 공민왕 때까지 영토 확장이 총 3번 있다고 했고 기억나요? 고려시대 때 영토 확장 3번. 첫 번째가 태조 때 청천강에서 영흥만. 두 번째가 거란의 침입으로 강동육주 서희가 되찾은. 자, 그리고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자, 그 지역이 어디?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세 번째가 쌍성총관부를 탈환한 고지도까지. 그래서 고려시대는 총 3번 영토가 확장이 되죠.
자, 그래서 영토확장까지. 자, 그 다음에 몽골풍을 없애게 돼요. 자, 몽골풍 폐지. 자, 어느 날 신하가 와서 왕한테, 공민왕한테 건의하죠. 너 그 옷이랑 그 머리 모양 그거 몽골 거잖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자 갑자기 공민왕이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몽골풍을 전부 다 없애라. 몽골풍을 모두 일소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동을 공략하게 돼요. 요동 지방을 공격해서 차지하게 되죠. 자, 요동 지방에 친원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몽골 지역을 몽골이란다. 요동 지방을 공략하게 되는데 이 공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자, 우리가 잠깐 차지했다가 다시 명나라에 넘기고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살짝 점령했었어. 그래서 공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동 지방을 공략하기도 했던 게 바로 반원 자주 정책.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 자,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정방을 폐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정방은 원래 누가 설치한? 최후가 설치한 기능은 뭐였어요? 인사행정 담당. 자, 원래는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사권을 권문세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방을 폐지하고 자, 그러면은 인사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자, 드디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 자, 이제 인사권은 나한테 있어. 그럼 내 마음대로 관리를 뽑는다? 그래서 말 잘 듣고 똑똑한 관리들을 뽑게 되죠. 이 관리가 누구?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한 시기가 언제냐? 공민왕. 공민왕 때를 찾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전민변정도감 설치. 전민변정도감. 자, 전민변정도감이 원래 언제 있었던? 원종 때부터 충렬왕 때, 공민왕 때 이렇게 있었던 기구고요. 자, 이 전민변정도감은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돌려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저기 앞에서 광종 때 배웠던 노비안건법이랑 좀 비스무리한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찰리변의도감 이런 것도 좀 비스무리하고 자, 그런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인데 자, 우리는 이 전민변정도감과 더불어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냐면 신돈. 그쵸? 신돈. 자,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을 맡겼죠. 그럼 누구냐 넌? 신돈. 신돈은 승려 출신. 자, 승려 출신의 개혁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승려 출신을 데려다가 개혁을 맡긴 이유는 지금 여기는 모두 다 누구 세상이에요? 누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죠? 권문세족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권문세족과 연결 안 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게 신돈이었고 신돈으로 하여금 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도록 해서 개혁을 주도하게 한 거죠. 그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죠. 자, 하지만 이 신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린다고 얘기했고요. 나중에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 그 다음에 창왕, 이 사람들은 신돈의 자식이다라는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시호를 받지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충렬왕, 뭐 충선왕 또는 태조, 뭐 정종 이런 식으로 왕의 시호가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아예 그런 시호도 받지 못하게 돼서 그냥 이름을 따서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을 따서 우왕, 창왕 이렇게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신돈의 자식이라는 이제 오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폐가입진, 가짜를 없앤다라는 명분으로 결국에는 우왕, 창왕을 이제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 어린 아이를 왕으로 앉혔다가 나중에 공양왕이라는 또 허수아비 왕을 잠깐 앉힌 뒤에 공양왕으로부터 선위, 왕위를 이어받는 형식을 띄어서 조선을 세우게 되죠. 자, 어쨌든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혁가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또는 아주 왕을 속인 못된 승려로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실제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기록을 찾아보면 왜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왕이 이 신돈이 바친 여자에서 태어난 아이다. 반야한테 태어난 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궁녀한테서 태어난 아이예요. 말하자면 실제로는 반야가 어머니가 아닌 거죠.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왕의 가계를 그렇게 이제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어쨌든 전민변정도감 설치. 자, 그 다음에 성균관 정비. 과거제도 정비. 성균관 개편. 과거제도 정비. 성균관은
그 전에 이름이 국자감이었죠. 국자감이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면서 자, 그 전에는 사당 중심이었던 과거도 경학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성균관은 순수 유학 교육 기관으로 개편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공민왕의 자주 정책들이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공민왕의 자주 정책들,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이 우리 결론은 뭐라고 해요? 성공 실패? 실패라고 표현하는데 이 실패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죠. 자, 공민왕은 와이프가 누구였냐면 노국대장 공주였어요. 노국공주. 자,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와이프로 이제 오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고 이 노국대장 공주는 뭐 와이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던 왕비였죠. 그런데 이 노국대장 공주가 첫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일찍 죽은 거죠. 첫 애를 낳다 죽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가 죽은 후에, 와이프가 죽은 후에 이 공민왕이 이제 약간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죠. 성격도 좀 변하고 해서 이제 정사를 뭐 멀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공민왕 이후에 공민왕 이제 노국대장 공주 사망 이후에 자제위라고 하는 호위 세력을 키우게 되고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로 그 사람들에게 사망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공민왕의 이런 개혁 정치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나라 세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외구와 홍건적이 계속 쳐들어오는 그런 어떤 대외 정책, 대외 관계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이 공민왕을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탄탄했어야 되는데 신진사대부가 이제 막 성장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할 개혁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273페이지 보시면은 개혁 정치 실패 원인 나오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공민왕 개혁이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사실 공민왕 이후로는 고려는 망했다고 보시면 되죠. 서서히 이제 망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 설치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현종이라는 사람이 아까 어떤 신하가 와서 그 변발과 호복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반원자주 정책이 시작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신돈이라는 이름 보면 아, 이게 공민왕 때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한 장 넘겨볼까요? 신진사대부. 자, 그러면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신진사대부. 자, 이 사람들이 처음 등장한 거는 무신집권기. 아까 우리 무신집권기에도 문신은 여전히 등용되고 있다. 자, 무신집권기에 등용된 문신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 누구? 이규복. 맞아요. 자, 그 사람들부터를 신진사대부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서서히 성장을 하다가 자, 이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건 언제일까요?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건 자, 정방을 폐지하면서 인사권을 장악해서 신진사대부를 등용한 거죠. 그래서 공민왕 때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이제 그렇게 등장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신진사대부의 특징을 보시면 275페이지 표로도 나와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은 향리의 자제 출신이에요. 향리의 자식들. 자, 그래서 주로 과거를 통해서 합격해서 관리가 된 똑똑한 관료 출신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학자적 관료 출신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중소지주 출신.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보시면 신흥무인과 결탁. 여기서 말하는 신흥무인이 대표적으로 이성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는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275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시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비교가 돼 있죠. 정말 딱 반대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자, 일단 검은세족은 친원파고 이 사람들은 주로 불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고 대지주 출신이면 신진사대부는 관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친명 세력이며 중소지주 출신이죠. 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특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학문으로는 성리학이 있죠. 자, 그래서 딱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을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와요. 둘이 세력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고려의 멸망. 자,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적의 침입이 또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외적의 침입이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이죠. 자, 그래서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 봅시다. 자, 일단 왜구의 침입부터 볼까요? 홍건적의 침입부터. 공민왕 때니까. 자, 홍건적의 침입부터 한번 봅시다. 홍건적은 누구냐면 자, 원명교체기에 한족 농민 반란군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나라는 몽골족이잖아요. 그리고 명나라는 한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얘네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얘네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는데 그 세력이 고려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홍건적은 고려 말에 등장한 한족 중국 애들, 중국 농민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1차 침입, 공민왕. 자, 그리고 2차 침입, 공민왕. 자, 1차 침입 때도 공민왕이고 2차 침입 때도 공민왕 때인데 이때 보면은 1차 침입 때는 서경이 함락돼요. 그래서 이때는 서로 이제 강화를 말하자면 얘네들이 이제 노략질 하다가 돌아가지만 나중에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죠. 자, 그러면 개경이 함락됐다는 걸 수를 뺏겼어요. 그럼 공민왕이 도망을 가야겠네. 피난을 가야겠죠. 자, 그래서 공민왕의 피난, 복주 피난. 자,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을 가죠. 자, 이 복주는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자, 그래서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갔다가 올 정도로 이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약화됐던 시기, 이제 얘네들이 득세했던 시기죠. 자, 거기 보시면 1차 침입 공민왕 때, 2차 침입 자, 역시 공민왕 때 개경이 함락되고 복주로 피난을 가기도 한다. 자, 누가 막아내는지 볼까요? 정세운, 안우, 이승경, 이방실 이런 사람들이 막아낸 게 바로 홍건적의 침입. 자, 그 다음에 왜구의 침입으로 갑시다. 자, 왜구는 일본 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일본 해적이고 얘네들은 고려 후기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얘네들 때문에 주로 세금을 운반하는 조은선이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옮겨야 서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맨날 습격해서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세금이 서울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도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쳐들어왔던 거고요. 고려 후기부터 굉장히 많이 쳐들어오고 이런 왜구의 침입이 가장 심했을 때가 공민왕과 우왕 때가 가장 심하게 되죠. 자, 그러면 홍건적의 침입 한번 봅시다. 왜구의 침입. 자, 왜구는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일본 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 해적. 그래서 얘네들이 왜구고 얘네들은 고려 후기부터 쳐들어와서 굉장히 심하게 쳐들어왔던 게 우왕과 공민왕 때인데 심지어는 우왕의 재위 기간이 14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300차례 이상 쳐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몇 번씩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왜구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일단 왜구를 격퇴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다행히도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구를 격퇴하게 되고 이 격퇴하는 전투들을 보시면 이 왜구는 바닷가 쪽으로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내륙까지 진출해서 쳐들어오게 돼요. 자, 여러분 276페이지.
276페이지 보시면 격퇴. 자, 그래서 왜구의 무력 토벌 나와 있죠. 자, 일단 황산대첩, 그 다음에 홍산대첩, 그 다음에 진포대첩, 그 다음에 관음포대첩. 자, 여기에서는 누가 막아냈는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황산대첩은 누구? 황산대첩은 이성계. 우리의 주인공이 이성계니까 이성계, 그 다음에 최영. 자, 그 다음에 화포 만드는 기술을 드디어 발명. 그쵸? 이 사람이 최무선. 중국에서 화포 만드는 법을 배워와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이 화포를 이용한 전투가 바로 진포대첩이죠. 화통도감. 화통도감이 설치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관음포대첩은 정지. 자, 그러면 황산, 홍산, 진포, 관음포 전부 다 어느 왕 때 싸운 거예요? 시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우왕 때. 자, 그리고 안 돼. 해도 안 되겠어. 자, 쓰시마섬을 토벌하게 돼. 쓰시마섬을 토벌하게 되는데 박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쓰시마섬을 토벌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어느 왕 때? 우왕 때. 그 다음에 쓰시마섬을 토벌한 건 창왕 때. 시기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쓰시마섬 토벌은 창왕 때. 시기가 좀 다르다. 요거를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왜구의 무력 토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왜구와 홍건적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성장한 세력이 누구냐? 결국에는 신흥무인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요 신흥무인이 누구냐면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이 중에서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신흥무인의 성장, 왜구와 홍건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신흥무인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료 중에서 진포대첩과 황산대첩. 황산대첩은 이성계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황산도 어딘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기 277페이지 사료에 자, 첫 번째 줄에 남원, 두 번째 줄에 운봉. 여기 남원이에요. 남원에 있는 또 다른 지역 이름이 운봉이거든요. 남원, 운봉. 그러니까 남원 나와도 무조건 이성계, 황산대첩. 그 다음에 운봉 나오면 100% 이성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원, 운봉 나오면 이거 황산대첩 이성계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 자, 이제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 과정이죠. 자, 첫 번째 거기 책에서 순서만 체크해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명예 천령위 설치 통보. 자, 우왕 때 고려로 하면 우왕이에요.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명나라가 요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까 공민왕 때 되찾아온 쌍성총관부 땅 있죠. 거기가 원래 원나라 거네. 그러면 명나라 우리 거지. 그러므로 여기다가 천령이라는 관청을 설치할 테니까 그 땅을 내놔라. 이제 공민왕 때 차지한 땅을 내놓으라고 명나라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땅을 달라 하니까 고려에서는 요거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동을 정벌하자는 결론이 내려지죠. 자, 그래서 요동 정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동 정벌을 이성계한테 시켰죠. 네가 갔다 와. 그래서 이성계한테 시키자. 자, 이성계가 일단 군대를 끌고 갔죠. 가기는 왕의 명령을 내렸으니까 왕이. 자, 그래서 가다가 위화도에서 야, 지금 비 많이 와가지고 강물 불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못 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전쟁은 가면 죽을 거고 요동정벌은 실패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가 여기서 사불가론을 제시해요. 말하자면 이거 요동정벌 하는 거 안 되겠는데 사불가론을 제시하지만 결국에는 정벌이 단행되자 결국에는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다시 궁궐로 와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하죠. 그게 위화도 회군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위화도 회군. 자, 결국에는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사건. 이거를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차지한 이성계와 그 이성계를 따르는 신진 사대부들이 있고 그 신진 사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수조권을 검은세족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수조권을 몰수하여 재분배, 즉 새로 신진 사대부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그 제도를 과전법, 공양왕 때 실시한 과전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폐가 입진 얘기 잠깐 했죠. 자,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왕과 창왕을 나중에 이제 쫓아내게 되고 공양왕을 세워서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을 띄어서 결국에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한 장 넘기시면 조선 건국. 자, 그러니까 명예 천령이 설치 요구, 그 다음에 유동정벌, 그리고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전법 실시, 그리고 정몽주를 비롯한 반대파를 제거,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 그리고 조선 건국. 자, 이렇게 조선 건국의 과정, 또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이 나오죠. 자, 이건 이제 조선시대 가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고려의 정치까지 마무리를 했죠. 자, 다음 시간에 와서는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